손가락이 뻣뻣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사소한 신호가 당신의 일상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챘고 그로 인해 평생 사랑했던 일을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서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서연은 47살의 수채화 강사입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매주 3번 수업을 하고 주말이면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개인 작업에 몰두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차분하고 섬세한 지도 방식을 좋아했고 수업은 늘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언제나 붓으로 시작해서 붓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작업실로 향했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캠퍼스 앞에 앉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스트레스라곤 거의 느끼지 않는 편이었지만 손을 많이 쓰는 직업 특성상 가끔 손목이 뻐근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봄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을 잘못 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잔을 잡으려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가 보다.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어디 하나씩 아프다고 하지 않던가요? 손목이 좀 뻣뻣한 게 뭐 대수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이었습니다. 학생 한 분이 나뭇잎의 농담 조절을 어려워하길래 서연이 직접 시연을 해보이려 했습니다. 붓을 들어 올리는 순간 손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손목을 움켜쥐자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그냥 어제 좀 많이 그려서 그래요. 괜찮아요. 서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손을 자세히 살펴보니 손가락 2번째, 3번째 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리했으니 잠시 쉬면 나아지겠지. 그녀는 파스를 붙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통증이 가장 심했는데 손을 움직이고 활동을 시작하면 점차 나아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의 멀쩡해졌습니다. 양손이 동시에 뻐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연도 손목 터널증 후군이나 근막 통증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오히려 많이 쓸수록 아프고 저녁에 더 심해진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왜 나는 아침에만 아프고 움직이면 나아지는 걸까? 의문은 들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잠깐의 컨디션 난조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더는 참을 수 없어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별 문제가 없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용 과부하예요.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시잖아요. 파스랑 소염제 드릴 테니 좀 쉬시면 나아질 겁니다. 소염제를 먹자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었습니다. 역시 별거 아니었구나.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약이 떨어지자 통증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더 심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대칭적으로 부어오르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오른손 둘째 마디가 부으면 왼손 둘째 마디도 똑같이 부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았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조금만 더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신규 수강생들을 위한 시연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붓에 물을 묻혀 종이에 대는 순간 손에서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붓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가락 3개가 굽혀진 채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펴려 하니 손가락 전체가 불에 댄 것처럼 뜨겁고 욱신거렸습니다. 영상 촬영을 중단하고 한참을 손을 주무르고 나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욱신거리고 뜨거웠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 찬 공기에 대보기도 하고 얼음 주머니를 대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리가 아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다음 날 문화센터에 출근한 서연은 동료 강사인 미정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정은 서연보다 5살 많은 도예 강사였는데 늘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류마티스 검사 받아봤어? 내 친구가 딱 내 증상이랑 똑같았거든. 처음엔 단순 손목 염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어. 초기에 잡아서 지금은 괜찮은데 늦게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 류마티스요? 그건 할머니들이 걸리는 병 아닌가요? 아니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린대. 특히 여성이 더 많고. 아침에 손 뻣뻣한 거, 대칭으로 붓는 거, 그게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래. 제발 한번 검사 받아봐. 서연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그 고통을 생각하니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소개해준 류마티스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서연의 손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느 마디가 아픈지, 언제 가장 심한지, 가족력은 있는지 꼼꼼히 물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로 류마티스 인자와 항체를 확인하고 염증 수치도 봐야 해요. 손 엑스레이랑 초음파도 찍어볼게요. 관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거든요.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설마 정말 류마티스일까? 내가? 검사를 마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손가락을 들여다보며 제발 아니길 바랐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검사 결과 항CCP 항체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초음파에서도 손가락 기저부에 미세한 활막염이 보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단계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류마티스.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관절 변형도 막을 수 있고 일상생활 지장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이 병은 초기 1, 2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요. 강의도 해야 하고요.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약물 치료 잘 받으시고 생활 습관만 조금 조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발견하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병원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그림, 학생들과의 시간, 내가 정말 계속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연은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의사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관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DMARD라는 약을 먹기 시작했고 주 2, 3회 온찜질을 했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손가락 스트레칭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속이 불편하고 메스꺼웠습니다. 입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작업 방식도 바꿔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몇 시간씩 붓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작업하고 5분 쉬는 패턴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강의할 때도 시연 시간을 대폭 줄이고 대신 설명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학생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작 전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업 방식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시연은 줄이고 설명 위주로 진행하려고 해요.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학생들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히려 설명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사실 선생님이 빨리 시연하실 때 따라가기 힘들었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 학생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도 나이 들면서 다들 어디 하나씩 아프잖아요. 부디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은 뭉클했습니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 어떤 약보다 큰 힘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은 지 한 달쯤 지나자 아침의 뻣뻣함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손가락도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작업 도구도 바꿨습니다. 가는 붓대는 오래 쥐고 있기 힘들어서 두꺼운 스펀지로 손잡이 부분을 감쌌습니다. 팔레트도 가벼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하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과감히 쉬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은 다시 작은 전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대작은 아니었지만 소품 위주로 20점 정도를 그렸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전시 오픈일 문화센터 학생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작품을 보며 하나하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 그림도 좋았지만 요즘 그림은 뭔가 더 깊은 느낌이 있어요. 더 진솔해진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고통을 겪으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겸손해졌고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서연은 여전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서연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눕니다. 특히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아프셨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게 병원에 간 거요. 몸이 신호를 보냈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죠. 만약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 1, 2년의 관리가 평생을 좌우하는 병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관절 변형이 와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아침에 손이 뻣뻣하신 분 계신가요? 손가락 여러 마디가 대칭으로 붓는 분 계신가요?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관절 통증이 있으신가요? 손가락이나 손목이 뜨겁고 욱신거리나요? 가족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부디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노화나 무리라고 넘기지 마세요. 서연처럼 늦지 마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연은 매일 아침 작업실에 앉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손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붓을 듭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그리지는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더 신중하게, 더 섬세하게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것,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